네, 무전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연구반에서는 이제 기본반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 했지만 연구반에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들만 뽑아 문제들이나 또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들 그래서 샘플링 해가지고 하는데 뭐 지난번 봄에 했던 거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역시 제일 기본 맥스웰의 방정식인데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맥스웰의 방정식 써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준비를 해 두셔야 할 겁니다. 자, 전자파의 존재를 증명한 것이 맥스웰의 방정식인데 맥스웰의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는 이미 암페어의 주요적 분법칙이라든가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냐 맥스웰의 암페어의 주요적 분법칙이 전부 무엇에 대해서만 한 거냐면 도전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체에 흐르는 전류,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에 자개가 생기고 이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전류가 도전류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도전류는 그러니까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 그러면은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가 아닌 건 뭐냐? 유전체, 절연체에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그린다면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자유전자가 여기 이렇게 이동하니까 요 부분은 도전류예요. 그런데 요 부분은 콘덴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건 요 안에 있는 건 공기 또는 뭐 유전체였어요. 그럼 유전체가 꼭 그 절연체고 절연체는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는데도 전류는 분명히 흘렀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해서 흐를까? 그것을 연구한 것이 맥스웰이고 그 맥스웰이 변위 전류를 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displacement current, 변위 전류라는 말을 처음 지어낸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변위 전류는 무슨 뜻이냐면 결론 바꿔서 얘기하면 요 안에는 유전체 원자들이 있을 텐데 그 원자들이 정상적으로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다면 요 전자는 플러스로 양자는 마이너스로 흡인이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 궤도가 요런 모양으로 틀어지죠. 그거 그러니까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변위 전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 안에 흐르는 전류는 요런 상태 때문에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가 틀어져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 쌍극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그럼 교류를 인가하면 어쩔 것이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럴 테니까 요것이 요 모양으로 또는 요런 모양으로 극이 바른 것이 자꾸 모양이 변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변위 전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백차 H의 회전이죠. 요거하고 로테이션 H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쓰든지 하면 되는데 요즘 다 컬로 쓰죠. 백차 회전은. 컬 H는 J에다가 플러스 요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맥스웰이 요 방정식을 세우기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이것을 딱 만들어 놓는 순간 맥스웰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고 이제 설명이 다 됐다. 이렇게 물리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이제 D는
이거죠. 요거 유전율. 우리는 다 유전율 유래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것이 전기 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배우겠죠. 구식일수록 나 같은 구식은 이런 말만 배우고 쓰고 하지만 그래서 유전율이나 전기 상수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율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의 세기와 전속 밀도 사이에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이전류고 이것은 도전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진공 중에서는 도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걸 제로로 놓고 풀지만 지금 이런 도전류도 있다고 뭐 일반적인 식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맨 있는 것이 어느 공간 어느 지점에서 전개가 여기 전개입니다. 전개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그 뒤에는 H의 회전, 컬 H니까 로트 H의 자개의 회전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요것도 이제 요것을 요즘에는 또 전기 변이장 참고로 참기 변이 요것은 전기장 요즘 대학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뀌는 모양인데 우리는 보통 전기의 세기, 전속 밀도, 프락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이 변이전류입니다. 그러니까 ID죠. 이게 변이전류다.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변이전류 단위. 자, 제2방정식에서는 파라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서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바 라운드 T 요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값, 자속의 변화인데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전개의 회전이 생긴다 그런 의미죠. 수식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밖에 이제 보조방정식으로 가우스 법칙에서 다이버전스 D는 로다, 다이버전스는 발산. 그러니까 로에 발산되는 전속의 원천이 전하밀도다 그런 뜻인데 전하가 그러니까 어느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에서 전속이 이렇게 퍼져 나간다 그런 뜻이고 자속은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이 있죠. 요거 제로, 저건 로고. 요거 내가 늘 뭐라고 그랬냐면 자속에서는 요거 제일 쉬운 말은 NUS극 막대자석이 있을 때 요거 딱 자르면 여기가 N우극, 요건 S극만 따로따로 안 되고 전하는 그렇게 나누죠. 플러스 Q쿨럼 있고 마이너스 Q쿨럼 따로따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자석은 요것을 NUS 했을 때 딱 자르면 NUS. 그러니까 반드시 자석은 NU에서 시작해서 S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어디로 퍼져나가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속은 발산이 없다. 항상 연속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리해보면 이제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바 라운드 T. 여기서 내가 이제 파이널 반에서 모의고사 보고 맨날 지적을 많이 하지만 요런 거요. 요런 건 전부 벡터니까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요렇게 하든지. 그래서 벡터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요것들을 전부 합치면 어떤 뜻이냐?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의 결론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전개는 자개를 발생시키고 반대로 변화가 있는 자개는 전개를 발생시킨다. 즉 안테나에서 송신기를 연결하면 거기에서 첫째 전류가 흐르는데 안테나에서 그게 변이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가 흐르면은 전기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변하면 자개가 변하면 전기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서 공간으로 퍼져나간다. 이것이 전파의 존재를 맥스웰이 증명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가 어떤 매제를 통과할 때 만족해야 하는 방정식, 파동 방정식인데 이것을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지금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진공중인 경우 아까 조금 전에 J 플러스 라운드 B 바 라운드 T였는데 그때 진공인 경우는 J가 뭐였냐면 도전류라고 그랬어요. 도전류는 진공중에서는 안 흐른다. 그러니까 J가 당연히 0이죠. 그래서 J가 0일 때 다시 맥스웰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된다. J 값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요것이 0이니까 그럼 요것만 쓴 거죠. 자, 그래서 클 2는 마이너스 라운드 B 바 라운드 T고 B는 그러니까 아까부터 B는 2고 요 기본적인 요 수식이니까 그 수식 그대로 갖다 집어 넣어 보면 일식과 이식이 나온다. 그래서 일식과 이식에서 요것과 요거에서 양쪽에다 지금 뭐냐면 클을 하나씩 취했어요. 등식에서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숫자로 가사를 곱하면 마찬가지니까 클을 하나 더 했죠. 그랬더니 클 H는 하고 해서 그라디언트 가로 다이버전스 H는 마이너스 나브라 자성 H인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의 기본 수식에 나오는 거니까 공식이니까 유도가 아니죠. 요 공식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은 공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이버전스 H는 H의 발산입니다. 발산 아까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것이 0 되어 버렸으니까 요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남는 건 마이너스 나브라 자성 H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컬을 또 하나 더 붙여갖고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요거도고는 이퀄이니까 양쪽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애놓고 써보면 요거죠. 라브라 자성 H는 입실론 제로 뮤 제로 해서 라운드 자성 H, 라운드 T 자성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V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을 속도, 전파의 속도 V라고 놓으면 다시 V 자성분의 1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전파의 속도입니다. 전파의 속도에 관해서도 찾아보시면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10의 8승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3 곱하기 10의 8승은 아니죠. 조금 작아요. 그것을 이제 그 단위를 결정할 때 1m를 정의했잖아요. 1m가 원래는 적도에서부터 극지방까지의 거리를 나누고 해서 정의를 한 것이 미터였고 그 미터를 세계적으로 이제 표준으로 정해놓고 보니까 요거 1m짜리면 이 표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미터 원기라고 그래서 파리에서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중요한 거 갖고 와서 딱 재갖고 우리나라에서 보관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는 요 놈하고 맞춰갖고 정확한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도라든가 습도 요거도 변화가 심하고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 다음에 만든 것이 1m는 세심입니까? 무슨 원자의 파장에 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터를 정해놓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속도를 따로 하면은 역으로 나가봤더니 299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차가 생긴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나중에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파의 속도는 저거다. 자, 이번에는 포인팅의 정리. 포인팅의 정리는 전파는 에너지의 이동이다. 파동인데 실제로 봐서는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그것을 이용한 것이 뭐냐면 무선 전력 전송에서 전자파를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이 가능한 거죠.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가능한 거지. 에너지 이동이 아니라면 무선 전력 전송에서 전자파를 이용하는 방식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그 에너지 이동 중에서 이제 뭘 해보냐면은 1평방미터 단위 면적입니다. 1평방미터를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지나가는 이동하는 에너지의 양을 계산한 거죠. 그것이 포인팅 벡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파가 같이 이동하는 거니까 전개 에너지 따로 계산하고 자개 에너지를 계산을 해갖고 두 개를 보탠 것이 실제 전자파 에너지고, 그 전자파 에너지가 광속으로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샥 하고 지나가는 에너지량을 구했어요. 그것이 포인팅 벡터 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냐면 전개 에너지, 그 다음에 자개 에너지, 지금 저장한다는 얘기. 축적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내가 이를 얘기하듯이 하지만 이 L과 C, 우리가 수동소자에서도 RLC가 있는데 성질이 어떤 거냐면 R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입니다. 이놈은 먹고 써요. 지집 돈 많으니까 갖다 써요. 그렇지만 L이나 C는 절대 돈을 안 쓰고 어때요? 저장만 해놓는 거예요. 이상적인. 무손실 L이나 무손실 C는 에너지는 소모하지 않고 저장만 하는데 그때 L과 C는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C에 축적되어 있던 놈을 L로 축적되어 있는 놈은 C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회로를 만들면 그게 발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진기입니다. 그래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량이 얼마냐 하는 것이 2분의 1 입실론 2의 자성 주르바 입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 입방미터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L의 축적, 자개에 축적된 에너지 양이죠. 물론 이것들은 다 전기자기학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파는 요거를 두 개를 더했죠, 지금. 두 개를. 그래서 이 더한 것이 얼마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지금 나와야 될 것이 뭐였냐면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지금 그 루트 입실론 뮤, 요것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요것이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인데, 자, 오무 법칙, 뭐 최근에 오무 법칙을 뭐 백몇십만 년 만에 깨트리는 재료를 만들었다고 엊그제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오무 법칙이 뭐냐면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지요. 그러니까 전압을 인가하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전압과 흐르는 전압하고 인가한 전압 사이에 어떤 비례 상수가 있을 건데 거기서 유도된 것이 저항이죠. 그러듯이 이 전파는 전개가 발생하면 자개는 전개를 발생해서 쫙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그때 전개의 세기와 자개 사이에도 어떤 비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무 법칙에서 R처럼. 그러니까 그때 자개와 전개 사이의 비례를 구한 것이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다.
그 특성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120파이옴입니다. 그래서 보통 간통에 쓰면 377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수식에서 요거에서 구원 수식이 H와 E예요. 여기서는 요것에서 보면은 H에 대해서 풀고 E에 대해서 풀어갖고 전부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W는 루트 입실론 뮤 EH 주루파 세제곱미터가 됐어요. 그러면 그건 에너지 밀도고, 그럼 포인팅 벡터는 뭐냐? 이 에너지가 뭘로? 속도 V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도 V가 얼마냐 아까?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입해 보면 P는 결론적으로 EH가 되고, EH는 P는 이렇게 됐는데, 그 120파이가 뭐냐면 바로 요거죠, 지금. 요것이. 요것은 전개 강도, 전개 의색이, 요 P, 와트 퍼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재작년에 어떤 분이 공부하셨는데, 이제 포인팅 벡터, 포인팅 정리, 이거 정확하게 헷갈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대충 하다 보면 게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그렇게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죠. 포인팅 정리는 요와 같은 요런 관계를 결론적으로 나왔죠. 이건 포인팅 정리고, 요런 결과를 얻어낸 것은. 포인팅 벡터는 이게 요 P가 요것이 벡터일 때 또는 그냥 스칼라로 크기만 나타낼 때 벡터량 방향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포인팅 벡터고 방향을 빼면은 뭐만 나와요? 크기만 나타나겠죠, 스칼라량으로. 그것은 전력 밀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수식을 내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잘 확실히 이해하겠다 생각이 나서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 식이 요것은 요 소식도 되고 요 소식도 된다고 그랬는데, P는 128분의 2 자승인데 얻어진 건 이 P를 벡터량으로 치고 보면 포인팅 벡터 크기 방향까지 생각하면, 그리고 그냥 크기만 생각하면 전력 밀도예요. 와트 퍼 제곱미터니까 전력 밀도지요. 그러니까 크기만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개 강도와 전력 밀도의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GHz 이하에서는 전개 강도 쓰고 1GHz 이상에서는 전력 밀도를 주로 쓰는데, 전개 강도와 전력 밀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거다 이 말이에요. P는 128분의 2잖아요. 크기만 따질 때는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 얘기가 결국 여기서 벡터로 표시한 것이 포인팅 벡터다. 그러고 크기만 나타내면 크기는 뭐냐? 단위 면적당의 전력. 그게 왜 전력 밀도죠. 다른 말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그 다음에 방향은 어찌냐? 방향 얘기를 주로 안 했더라고요. 벡터니까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은 어떻게? 전개 2의 방향에서 자개 H의 방향으로, 전개 2에서 H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손 법칙으로 진행한다. 벡터를 따져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밀도 P는 그래서 또 이제 요것이 영어로는 파워 플럭스 덴시티, 그래서 PFD 이렇게 약해서 쓰고, 우리말로는 전력 속 밀도.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전력 밀도인데 좀 더 자세하게 할 때는 전력 속 밀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파 법규책에 보면, 전파법에 보면
전력속 밀도란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다 같은 요 전력 밀도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에너지 밀도 크기는 방향은 바른나사 법칙으로 간다. 뭐 이렇게 정리를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선전력 전송입니다. 무선전력 전송은 항상 관심 가져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중에 일부만 해서 좀 이따는 이 스마트폰 충전 얘기도만 할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문제를 내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괄적입니다. 무선전력 전송.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선전력 전송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뭐냐면 지금 나온 것 같이 유도결합 방식하고 그 다음에 복사 방식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자기 공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WPT는 전력 공급을 무선으로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웬만하면 다 선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저 얼마 전까만 생각해도 집에 다 그 인터넷 하려면 랜 케이블 이거 하고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다 와이파이 쓰고 하듯이 전부 케이블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전원선으로부터의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파수 간섭, 그 다음 소형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전송 효율,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술을 보면, 첫째, 유도결합 방식, 상호인덕탄스 M에 의한 거다. 내가 늘 얘기했고요. 그래서 상호 유도결합 방식 하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동 칫솔 하면 다 끄떡끄떡 하지요. 전동 칫솔은 거기에 뭐가 없습니다. 전동 칫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고 상호인덕탄스 M이 있는 거죠. 요렇게 그냥 딱 붙어서 감아 놓으면 이게 변압기, 변성기가 되고 트랜스포머고, 요것을 떨어뜨려서 갖다가 이렇게 맞춰 놓으면 코안은 요 코안은 이제 있으면 좀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요거 고정이고, 요는 갖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요 거꾸리네.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 하여튼 1차에서 나온 코일과 2차 코일이 자속 세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옛날 소리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속입니다. 마그네틱 플럭스. 1차 코일에서 만들어진 자속이 2차 코일과 이런 것을 쇄교 그랬죠. 쇄교 됩니다. 그래서 100% 쇄교가 되면 M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때의 값을 얼마나 자속과 결합이 잘 되는가, 그것이 이제 결합계수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얘기하는 것 중에 설명할 때 쓰는 것이 이제 여가 1차 측의 전류를 I1, 2차 즉 코일의 전압을 E2라고 한다면, E2는 대략 J 오메가 M I1 이런 공식으로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2차 측 전압은 1차 측 전류와 관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상호인덕탄스 M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련이 있는 것이 오메가가 관련이 있죠. 2파 F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60Hz를 그냥 쓰면 불편하다. 손실이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주파수를 높은 걸 쓰는 거죠. 그리고 높은 걸 써야 어때요? 코일이 전체 사이즈가 작아져요. 주파수가 높아져야 2파F, 그래서 오메가 값이 커지니까 리액턴스 값이 커져서 안 망가지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전주로 딱 나와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기불이 들어오는 집이 잘 살거나 뭐 경성전기 댕기든지 뭐 이런 사람들, 남성전기 댕기든지 이런 사람들이어가지고 전기불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자연체계에서 배운 것이 요 변압기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일, N1대 N2는 V1대 V2를 배웠으니까 방학숙제 옛날에는 공작 많이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못에다가 종이를 감고 코일을 사다가 이렇게 감으면 변압기를 되겠구나.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집에는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실험은 못했어요. 실험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휴스 나가고 불 나거나 뭐 난리 났겠죠. 왜냐하면 L이 충분히 커야 E 파이 F Z XL 값이 충분히 커져서 전류가 조금 오르니까 안 타는 거예요. 근데 몇 바퀴 안 감았으니까 그냥 뭐예요? 쇼트 상태죠. 네, 그것이. 자, 이런 것이 유로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125kHz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자기 공명 방식. 자기 공명 방식은 전에도 이 기본반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장 공진을 발생시켜서 자기 터널링 효과를 이용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늘 중요한 것이 공진하니까 직렬 공진이나 병렬 공진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것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공진이 아니고 코일을 감았을 때 만들어진 고유 공진 주파수가 있고, 그런 공진 주파수를 갖는 코일, 이것이 이제 송신 안테나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자속 플락스가 이렇게 가는데, 이것이 이제 그 터널 효과가 여기서 다른 데로 안 퍼지고 일정한 방향으로 많이 모아간다. 그러니까 2차측 전압은 자속이 많이 쇄교가 되어야 2차측 전압이 많이 얻어질 거고 효율이 좋을 텐데, 이것이 사방팔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발 모양으로 이렇게 가니까 효율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2개 이상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신부 코일에서 공진주파수로 진동하는 자기장을 생성해 동일한 공진주파수로 설계된 수신부 코일에만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전달된다. 이런 것이 이제 터널링 방식. 자, 그 다음에 봉사 방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부터 늘 생각했던 전자파는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전자파를 이용한다. 근데 전자파를 이용하더라도 그러면은 안테나에서 나간 전자파가 여러 군데로 가면 수신기로 간 전력이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향성이 예민한 안테나를 쓰려니까 어때요? 주파수가 천상 높아져야지. 그래서 마이크로 파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직진성 및 인체 영향 등으로 근거리 또는 특수 목적용으로만 쓴다. 마이크로파 ID 같은 데 쓴다. 2.45GHz요. 그런 모양입니다. 중요한 비교표지만 그 몇 가지만 보면 전송거리에서 자기유도 방식은 수 밀리미터, 공명 방식은 수 미터, 복사 방식은 수 킬로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과거에 그 위성 발전, 정주계에다가 태양전지를 갖다 놓고 발전한다든가, 성층권에다가 햅스라고 성층권에다 위성 띄울 때, 그럴 때 전력을 태양전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상에서 한국전력 전기를 마이크로파로 만들어서 그 비행선으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유도 방식이 이 저출력이지만 표준화가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추대기기 전기자동차는 대개 자기유도 방식, 자기 공명 방식은 아직도 많이 발전 중인 셈이고, 복사 방식이 우주 태양광 발전, 무선 전력 전송, 이런 우주 태양광 발전이 바로 정주궤도에다가 태양전지판을 위성을 발사해서 태양전지판을 넓게 피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지를 마이크로파로 만들어서 육상으로 전송하면 지구국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럼 뭐예요? 이제 DC가 나오겠죠. 그 DC를 축적해갖고 인버터로서 이제 60에서 만들어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태양 발전입니다. 표준화를 보면은 WPC가 제일 현재 가장 활동적이고 유명한 거죠. 와이어리스 파워 컨소시엄 무선전력위원회 자기유도 방식을 저전력 휴대전화 전자기기의 국제기술 표준으로 선정 무선 충전 기술 표준인 WPC 1.0 이런 것들을 발표한 것이 WPC입니다. 좀 이따 또 나오기로 하고 대전력 이번에는 이제 소전력 무슨 핸드폰 충전 정도가 아니라 자동차를 움직이거나 그러기 위해서 대전력용 그래서 자기장 센서 방식 카이스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구미라든가 몇 군데에다가 시험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2016년도 뉴스에 보면 이것도 문제가 많다. 뭐 변압기인가 어디서 뭐 화재가 발생하고 땅에다 묻다 보니까 수리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요건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거고 무선 핸드폰 충전은 이제 계속 유효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더 계속하면 이것이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그렇게 얘기해서 SMFIR 기술 그렇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모양 이런 거고 도로 밑에다가 전선을 깔고 거기서 20kHz를 만들어 가지고 보면 버스가 이렇게 오면 이 사이에 충전하는 거. 이게 버스 정거장에 기대 있을 때 충전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이것을 계속 많이 깔아 놓으면 운행 중에 계속 그 전원을 거를 갖고 운행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겁니다. 요것이 온라인 방식. 자,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 온라인 전기자동차 무선전력 전송 개념 요 그림 참고하시고. 그 다음 무선 충전기는 좀 더 이제 아직도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이 많을 거고요. WPC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아까 충전 패드의 1차 코일에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류가 흘러 충전이 되는 방식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밑에 색깔 칠해진 것이 이 충전 패드고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대용 단말 장치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서 이제 송신해 가지고 여기서 요 사이가 지금 뭐예요? 상호인덕탄스 M으로 결합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요것은 거리가 각 근거리라는 것이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치라고 하는 것이죠. 치 규격이 WPC의 표준이 치입니다. 한문으로 기. 엊그저께 기치를 했다는데 잘 듣는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로 읽으면 치. 그래서 QI입니다. QI. 그래서 치의 표준 규격은 4cm예요. 4cm. 여기서 뭐 몇 cm라고 그랬는데 치 규격은 4cm 이내. 4cm 이내에서 무선 유도로 무선 전력 전송하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공진 방식. 자기 공진 방식은 A4WP에서 자기 공진 코일을 이용하여 전력을 주파수에 실어보내는 방법이다. 1 내지 2m의 일정 거리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도결합 방식보다는 좋은 점은 많은데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제대로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대의 스마트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금속선 표면이나 아닌 물체에서도 충전이 가능해 강력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근데 효율이 아직 많이 낮다. 떨어진다. WPC에서 표준 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따로 A4WP로 만든 거죠. 갤럭시 S3 뭐 이런 것이, 요건 뭐 새로 핸드폰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 유도 방식과 자기 공진 방식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보면 지금 2017년 2월 14일 애플이 WPC에 가입했다고 그러고, 최근 뉴스에 보면은 중국의 샤오미가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했다가 아니고 내가 읽은 뉴스에는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음 개발해서 제일 대상으로 뭐냐면 선전할 것, 그것이 그것은 아마 이걸 탑재하지 않겠냐 그런.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 충전 방식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다. 왜냐하면 항상 기본적인 것 말고는 그 시류의 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항상 나오니까.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문제를 내려는데 그게 제일 편하고 좋거든요. 출제원 입장에서는요. 자, 그 밖에가 이제 요것은 종류에다가는 쓰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참고로 하는 건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것도 있다. 에너지 하베스팅은 무선 전력 전송만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버려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에서 전기를 생산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에너지 하베스팅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방송국에서 날라온 이 전파들,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나온 이 전파들이 내가 통신하는 것 말고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원으로 쓰자. 그것이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쿄대학에서 이런 것도 실험을 했었다. 자, 이번에는 로렌스 법칙입니다. 로렌스 법칙은 거기 보면 전개 2볼트/m와 자개 B가 공존하는 경우 전하 2쿨롬을 가진 하전 입자가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을 때 하전 입자가 받는 전체의 힘, 이것이 로렌스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전개가 있고 자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 쿨롬의 전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것이 속도 V로 들어오면 힘을 받는다. 힘을 받아서 어떻게 원운동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자개 내에다 이렇게 쏘면, 속도 V로 쏘면 거기서 힘을 받아서 원운동을 해요. 이것이 로렌스 법칙인데, 저렇게 뭐 자세한 것은 안 하지만 보면 응용, 관련된 것들이 로렌스 법칙이 적용되는 응용 또는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뽑아봤더니 되게 이러더라는 거죠. 로렌스 법칙. 그 자이로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안테나에서 전파편에 나오는데, 지구 자개의 영향 때문에 독특한 왜곡을 받아가지고 지역별로 아주 감소가 심한 그런 주파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1.3회가 돼. 이런 게, 그런 것을 자이로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트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레이더에 쓰는 마그네트론이요. 우리말로 자전거 하는 거예요. 마그네트 자전거.
전자레인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다 마그네트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그네트론 이렇게 생겼으면 요게 음극이고요.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게 진 공간이거든요. 그럼 플러스를 여 밖에 있는 극에다가 가해줬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힘을 받겠죠. 그런데 이때 외부에다가 이런 자석 B를 가해줘요. 이게 무슨 기호냐면 지금 화살이 날아가는 뒤의 모습이죠. 이게 뭐예요? 앞에가 N극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여기서 말굽 자석을 이렇게 넣는데 여기다 N극, 뒤 흑판 뒤가 S극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전자 이동이 무슨 힘을 받냐면 또 이런 힘을 받아요. 프레밍의 윈손 법칙으로. 프레밍의 윈손 법칙. 전자력, 전류의 방향, 자력선의 방향, 힘의 방향이잖아요. 자석 B하고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의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게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자석은 요거고 이렇게 하면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을 받으면 합성 방향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렇게 휘어요. 그래서 값을 정확하게 잘 지어주면 이것이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요. 전자가. 그러면 마이크로파 발진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을 마그네트론에서 A형 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응용해가지고 이제 실제는 그 공동공진기까지 써가지고 실제 마그네트론은 양극을 몇 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씁니다. 하여튼 이것이 로렌츠 법칙인데 뭐 수식까지 잘 외워두면 참 좋겠지만 공부할 게 많으니까 로렌츠 법칙이 뭐라는 개념이만이라도 좀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전파에서 자기 폭풍, 자기람 한 거예요. 마그네틱 스톰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옛날 아날로그 브라운관 있잖아요, 옛날. 이제 그냥 브라운도 옛날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의 안 쓰니까. 브라운관 텔레비전 뒤에 보면 뭐 있어요? 요크 코일 있잖아요.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은 거기에 자개가 생기거든요. 그 자개에 의해서 전자빔을 이렇게 수평주사, 수직주사가 그걸로 오는 거예요. 디프렉션 코일에서 자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다 로렌츠의 힘을 이용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편파, 안테나의 편파 얘기. 편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직교성. 그러니까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 좌선원 편파, 우선원 편파 이게 다 직교성이에요. 직교 편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직교면 OFDM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직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벡터 신호를 합하면 0이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좌우간 제일 쉬운 것은 안테나에서의 편파성은 편파가 같은 것끼리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것이 전파의 편파성이에요. 그래서 편파는 직선 편파가 있고 원편파가 있고 타원 편파가 있다. 그래서 직선 편파는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가 있고 원편파는 좌선 원편파가 있고 우선 레프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티 원편파 서큘러 폴라리티 라이트 핸드 서큘러 폴라리티. 물론 이것을 번역은 조금씩 다르게
뭐 우선회, 뭐 좌선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원편파니까 왼쪽으로 도냐, 오른쪽으로 도냐. 대신 그때 이제 원편파는 벡터가 돌 때, 이렇게 돌 때 X축 방향하고 Y축 방향이 똑같이 1대1이면 완전한 원편파죠. 근데 X축과 Y축이 1대1이 안 되면 원이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타원편파예요. 그 타원편파는 송수신 할 때 일부러 만져서 쓰는 일은 절대 없고, 타원편파는 부작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선 편파를 발사했는데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중경로, 여러 군데에 부딪히다 보면 편파면이 회전해 가지고 타원 편파가 되고, 또는 저기 단파 같은 경우는 전리층을 투과할 때 지구 자계의 영향으로 자계 중에 편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전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편파면이 회전해서 타원 편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으로 이제 타원 편파가 되는데, 타원 편파가 됐다는 얘기를 제일 쉽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수직 편파를 발사했으면 이제 벡터가 이건데, 다중경로라든가 전리층에서 투과하다든가 하다 보면 이게 타원 편파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직 성분이 이만큼 줄어들고 그 에너지만큼 수평 성분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교 편파는 직교 또는 교차, 직교 편파 또는 교차 편파 그러는데,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 좌선 원편파, 우선 원편파는 직교 편파입니다. 직교 편파끼리는 완전 독립이에요. 이게 수직 편파로 발사한 전파는 수평 안테나에는 수신 제로, 수평 편파로 발사되면 수직 안테나에는 수신 제로. 그러니까 이 편파성을 이용하면은 같은 주파수를 두 번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MHz를 두 사람이 쓰는데, 나는 수직 편파로 오고 이 사람은 수평 편파로 발사하면 같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두 번 쓴다. 이게 직교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교성 유지되는 건데, 이게 타원 편파가 되면 수직 성분이 줄어들고 수평 성분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간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때 간섭을 일으키면 이제 혼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가 혼신되는 것은 이제 없애버리다든가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육상에서도 그 고정통신에서는 편파를 딱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수직 편파나 수평 편파 이렇게 쓰고, 이동통신에서는 그렇게 쓰기가 곤란하죠. 이렇게 자꾸 통신을 했는데 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평 성분 생겨버리고, 그래서 이동통신에서는 직선 편파를 안 쓰고, 그 대신에 이제 저 위성통신 같은 데는 원편파도 쓰고 직선 편파도 쓰는데, 뭐라 했냐면 원편파는 아까 지구 자기의 영향으로 편파면이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파라데이 회전 그러는데, 그래서 위성에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위성, 대표적으로 위성방송이야. DBS, 위성방송이나 GPS나 이런 것들은 다 원편파를 쓰고, 고정통신에 쓴다든가 할 때는 직선 편파를 써요. 그럼 어때요? 주파수 두 번 쓰기도 좋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교성이 무너지면 간섭을 일으킬 때니까, 직교성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편파를 잘 식별하느냐 하는 것이 직교 편파 식별도라고 내가 그랬어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는. 그래서 직교 편파 식별도 또는 교차 편파 식별도, 이것을 XPD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XP가 뭐냐면 교차 편파, 크로스 폴라리제이션, 크로스예요. 크로스 폴라리제이션을 XP, 직교 편파, 교차 편파를 XP, 크로스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편파에 대해서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해 주세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